안녕하십니까. 초보 유튜버 책을 읽는 남자 김용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뚝섬무지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육사 입학 후에 가혹한 육사생활 초기생활 그 이야기를 연속해서 해드립니다. 지만은 박사님의 인생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면 산골짜기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의 막내로 47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중1학년은 10여 킬로나 떨어진 학교에 통학을 하고 중2부터는 학비를 직접 벌어서 서울로 와서 직접 벌어서 고학을 했다는 것,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은, 그 꿈을 가지게 된 것은 학비와 숙식이 공짜라는 것이 첫째 이유였던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체력을 가진 지만은 박사님께서 육사에서 심신단련을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뚝섬무지개 7번째 장, 부식인을 읊은 돈키호테. 나는 8개 구대 중 제4구대에 속했다. 1학년 생도가 약 200명 되는데 8개 구대로 약 한 25명 정도 10개 구대로 나누었는데 4구대에 속했다. 구대장 생도는 구대장, 중대장, 대대장 전부 4학년 생도가 한다 그랬습니다. 구대장 생도는 얼굴이 잘 구워진 가재처럼 붉은색을 뗀 미남이었지만 상당한 돈키호테였다. 그는 제19기생으로 3년 선배죠. 삼성장군까지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회가 숙청되는 바람에 퇴역했다. 영하 20도씨의 밤 10시 공기는 톡 건드리기만 해도 유리조각 깨지듯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이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아구아구 죽겠다. 이제는 편히 자는구나. 진탕매를 맞은 듯 무거운 몸을 추스르면서 서늘한 침대봇 속에 집어넣고 지침 나팔 소리를 반겼다. 목가지기던 병영의 나팔 소리가 그날따라 더욱 구슬프게 가슴을 파고들어 그리움과 향수를 일깨워냈다. 쉴 새 없이 쫓기던 애잔한 영혼들이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몽롱한 밤 세계로 나른하게 빠져들고 있었다. 벌써 코를 고는 녀석도 있었다. 이렇게 달콤한 꿈나라로 들어설 무렵이었다. 난데없이 그 돈키호테 구대장 생도가 눈을 반짝이며 나타나더니 구대원 25명을 깨워 집합시켰다. 집합복장은 팬티와 훈련화, 지참물은 수건 1개씩이었다. 수건으로 목을 동여매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500m쯤 되는 거리에 열병식이 거행되는 화랑연병장이 있었다. 며칠 전에 내린 두께 20cm가량의 눈이 약간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영하 20도를 맴도는 밤 공기는 발가벗은 상체와 하체를 도려낼 듯이 조여왔다. 이를 딱딱거리며 달달 떠는 풋내기들을 화랑연병장 돌계단 맨 위에 세워놓고 그런 기해선장군과 같이 포즈를 취하더니 부식인의 시 한 구절을 낭독했다. 생활이 그들을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서름의 날들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이 오리니. 그는 김일성을 쳐부수려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풋내기들을 연병장 한 끝으로 데려가 일렬로 세웠다. 귀관들, 저쪽 연병장 끝에는 김일성이 서 있다. 들키지 않고 접근해 김일성을 잡아오라. 배를 눈 속에 파묻고 눈은 김일성에게서 떼지 말고 포복하라. 알겠나? 포복 개시. 왕복 400m쯤 됐다. 배를 땅에 붙인 채 팔꿈치와 무릎으로 포복했다.
살은 금세 감각을 잃었다. 악에 바친 분내기들은 별소리들을 다 냈다. 김성 나와라, 김성 죽여라. 이튿날부터 동상 환자가 속출했다. 부대장 생도가 인책되고 새로운 부대장 생도가 부임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비단 우리 부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다른 부대 녀석들은 두꺼운 얼음을 깨고 10분 이상 물속에 머물다 나오기도 했다.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따뜻했는데 밖에 나온 이후에 고통이야말로 칼로 몸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매서웠다고도 한다. 어떤 선배는 이런저런 가혹행위로 인해 훗날 정충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구가 됐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단지 일본 병영의 폐습을 군의 전통인 양 비판 없이 계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가혹행위가 후배에게 정신력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혹행위를 주고받은 선후배들 사이에 상경하에의 정신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 훗날 훌륭한 인물이 탄생했다는 사례도 없다. 가혹했던 선배치고 훗날 후배를 사랑했던 사람도 없다. 그냥 생각 없이 저지르는 것이었다. 무쇠는 당금질을 많이 할수록 단단해진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말하지만 사실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보라는 심사의 표현이었다. 상하급생 사이에 형성된 이러한 불신의 고울은 인간 이후에도 계속됐다. 유사한 업적을 남겨도 그것을 남들이 남기면 칭찬해주고 감탄하는 반면 그것을 육사 후배가 남기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것이 육사인들의 정서가 아닌가 싶다. 훈련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구보였다. 추위가 주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 그러나 구보가 주는 고통은 이 체격에 따라 다르다. 20kg 이상이나 되는 완전군장을 등에 지고 10kg이 넘는 쇳덩어리 M1 소총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8km를 뛰는 일은 특히 나 같은 약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대열에서 낙오하면 이완용을 대하듯 멸시들을 했다. 자존심이 강한 생도는 한계를 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구보하다가 사망한 선배들이 꽤 여럿 있었다. 특히 일요일 외출로부터 돌아오면 예외 없이 가혹한 구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 밤은 공포의 밤이었다. 사회에서 묻어온 썩은 정신을 땀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구보에 대한 공포증은 참으로 참기 어려웠다. 비록 한 번도 낙오한 적은 없지만 나의 고통은 시선을 넘나들 만큼 가혹했다. 구본 오이로제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부대장 생도는 구보 중에 자주 내 옆으로 다가와 내 눈동자를 들여다보곤 했다. 훗날 그 선배는 내가 요 주의 대상이었다고 회상해 주었다.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퇴교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중간에서 육사를 퇴교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구보공포증 때문이었다. 훗날 4학년 때 나는 1, 2학년 생도들에 대한 하기 군사훈련을 관장하는 대대장 생도가 됐다. 키가 작은 생도로 최고 지휘관 생도가 되기는 처음이었단다. 지휘관인 내가 작으니까 참모들도 키 작은 생도들로 구성됐다. 당시 정례역 교장은 키 작은 지휘부를 나폴레옹 크레스라고 불러주셨다. 나는 내 휘하에 있는 중대장, 구대장 생도들에게 구보에 대한 지침부터 하달했다. 모두가 다 동기생들이었다. 구보의 목적은 체력단련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선배들로부터 강요받아온 구보는 체력단련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중노동이자 고문이었습니다. 1, 2학년 구보는 반드시 추리닝 복장으로만 허용합니다. 1회에 1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온 몇몇 4학년 동기생들은 나 몰래 가혹한 구보를 시켰다. 주의를 주었지만 소용없었다. 하급생들 정신이 쑥 빠졌기 때문에 그래야만 기강이 선다는 것이다. 참으로 못 말리는 고정관념이었다.
8번째 장 내무 생활과 을차례 문화. 을차례 문화 이렇게 썼군요. 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1962년 우리 육사 입학해다 그죠? 2월 28일 짐승훈련 과정에서 20명이 낙오했고 180명이 육사 22기로 정식 입학했다. 사관학교는 3개의 커다란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생도의 내무 생활을 관장하는 조직을 생도대, 육군사관학교는 3개의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생도대와 내무생활 생도대, 학과 과목을 가르치는 조직 교수부, 시설과 보급을 담당하는 근무부대라고 부르는 조직. 사관생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내무생활을 관장하는 생도대였다. 생도대는 8개의 내무반 건물이 있었고 1개 내무반 건물이 있었고 각 건물은 1중대 건물, 2중대 건물 등으로 불렸다. 1중대, 중대당 한 100여 명 되었죠. 이 1, 2중대가 한 학년, 그래서 1, 2, 3, 4학년 있으니까 8개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각 건물에는 1, 2, 3, 4학년이 골고루 혼합된 100명 정도의 생도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총 800명이 되죠.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교수부에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무반 생활로 채워졌다. 한 방에는 4명이 생활했다. 2개의 침대가 2층 침대로 양쪽에 붙어 있고 가운데에는 4개의 책상이 서로 마주보도록 모아져 있다. 침대 방 양쪽에 2층 침대 1개씩 책상을 가운데에다가 4개를 붙여 모아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2, 3학년은 같은 학년끼리 한 방을 썼고 1학년생들은 4학년생과 방을 함께 썼다. 1명의 4학년생이 3명의 1학년생들을 병아리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아마 4학년생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1학년 방으로 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나팔 소리가 정적을 깨면서부터 모든 방에는 푸다닥 툭닥 소리가 요란했다. 집합 1분 전, 집합 30초 전, 집합 5초 전 아침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들리는 상급생의 구령이었다. 하루에도 6회 이상 4년 내내 식당에 갈 때에도 집합과 인솔, 강당으로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집합과 인솔이었다. 그게 지긋지긋해서 인솔에서 가면 천당도 싫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6시에 일조전말을 취하고 아침 6시에 일조전말을 취하고 8시까지는 세수하고 침대 정리, 개인 소유물 정리정돈하고 또 청소, 또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시간이었다. 2시간 만에 바쁘다 그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그 2시간은 석식시간, 자유시간, 2시간이 밥 먹고 자유시간인데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자습시간, 8시에서 10시까지는 자습시간. 1학년이 자유시간을 갖는다는 건 사치였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지옥이었다. 2학년들이 1학년을 괴롭힐 온갖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당했으니 너희들도 당해봐라. 멀리서 보면 아늑하고 평화스럽게 보이는 하얀 집, 그런 건물 뒤에는 눈물과 공포의 디귿자 광장이었다. 광장이 있었다. 디귿자 건물이란 디귿자형으로 건물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광장에는 왕소금처럼 굵고 각이진 모래가 깔려 있었다. 바로 여기가 1학년생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주동자는 정해져 있었다.
1학년생들에 의해 악당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2학년생들이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식사 집합 시에 1학년 앞에 나타났다. 1학년생들은 저는 6시 40분 정각에 디귿자 광장에 단독 군장으로 집합한다. 알겠나? 저녁 식사가 맛이 있을 리 없었다. 귀관들, 요즘 공기가 싹 빠졌어. 응? 가기 전 왕모래 위에 두 주먹을 쥐고 엎드려 퍼철을 하는 것이 기합의 시초였다. 불과 5분이면 주먹진 너클 파트에 각진 모래가 박혀 피가 났다. 30분이면 온몸이 땀해졌고 주먹은 감각을 잃는다. 팔에 힘이 빠져 쓰러지는 생도도 있었다. 이런 녀석은 꾀를 부린다며 며칠간 개별적으로 불려다니면서 기합을 받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가 속해 있던 사중대에서는 2학년 전체가 참여하여 1학년을 뒷산에 몰아놓고 토끼몰이를 한 적도 있다. 나뭇가지 사이를 이리저리 뛰며 쫓기다 보니 구르기도 했고 질리기도 했다. 얼굴이 긁히고 피와 땀으로 얼룩졌다. 정강이에서도 피가 흘렀다. 온몸이 불덩이였고 숲은 하늘을 치받듯 잔뜩 차올라 있었다. 다음 날 1학년 모두가 쩔룩거렸다. 쩔룩거리는 1학년에게 2학년들이 은근히 눈총을 주었다. 4학년들이 알면 혼나기 때문이었다. 선후배 사이에 친밀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선후배 간의 인연은 기합으로 맺어진 것이며 동기생들 간의 인연은 선착순으로 맺어졌다. 그 엄청난 기합과 신체 단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육사적 정신이고 전통이며 무엇이 남보다 다른 것인지 증명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습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무 생활은 육체적 활동들로 채워졌다. 기합을 받고 구보하고 퍼레이드 연습을 하고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응원 연습을 하고 중대대항 투구 경기를 벌이는 것들이었다. 생도들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하고 사색하고 고독해야 할 수 있는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다. 자유시간이 많으면 나태해진다는 그릇된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마치 군인의 전부인 것처럼 신봉해왔던 체력 단련은 몇몇 생도들의 목숨을 앗아갔을 만큼 고문과 중노동에 해당했던 반면 그것이 훗날 장교로서의 프라이드나 리더십을 키우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가장 많은 기합을 받고 자란 생도, 가장 단련된 체력을 쌓았다는 생도가 훗날 훌륭한 장교로 성장했다는 증거도 없다. 체력 단련도 필요했다. 그러나 내가 다녔던 시절의 체력 단련은 도가 지나쳤다고 본다. 그 나이에 체력 단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혼을 가꾸기 위한 독서였다고 생각한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절에 사회의 다양성으로부터 차단되고 독서와 사색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마저 가져보지 못한 채 인관한 청년 장교에게 인생의 멋이나 낭만이 피어나기 어렵다. 우군에서 리더십도 적장에 대한 관용도 길러지기 어렵고 따라서 우세가 따르고 싶어하는 영웅도 탄생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전쟁이었지만 전쟁 영웅들은 모두 미국인들이다. 멜가더 원수, 벤프리트 장군, 워커 장군 등의 동상은 있어도 한국군 장성들의 동상은 없다. 미국 장군들은 한국 전에에 자신도 바치고 자식도 바쳤다. 제24단장인 딘 소장이 중상을 입고 포로가 됐다. 부산에 도착했을 당시 86kg 나가던 체중이 2개월 만에 58kg로 줄었다. 벤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크라크 유엔 사령관도 아들을 바쳤다.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 6.25 전쟁에서 한국군 장군들 중에 자식을 바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정서가 부족한 문화권에서 오직 체운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란 젊은 사관들은 그 후 군의 출세시상주의 문화를 창조했다. 출세, 청운의 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하다 보니 무엇이 정의로우냐 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에 따라 세상을 사는 이들이 많았다. 국가보다는 사적인 출세가 더 중요했고 리더십보다는 독선과 경쟁과 책임의 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전부는 아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컨닝을 해서도 안 되며 훔쳐서도 안 된다는 사관생도의 명예규정을 통해 강압적으로 길러진 명예심은 졸업 후 마치 형수가 바람에 날아가듯 금방 발해버렸다. 형식만 추구했지 내면적인 철학을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6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